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많은 계획들 중에 성공하신 게 있고 아직도 실패하신 게 있으시죠? 실패하신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금연, 뭐 주식 대박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꼭 이거 있을 겁니다. 바로 다이어트요. 최근에 새로 나온 비만 치료제가 한국에도 상륙을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포함해서 지금 비만 치료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부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내분비내과 김부경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새로 나온 비만 치료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요, 선생님. 비만의 원인이 뭘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어서 그렇지. 이건 정답일 것이고 그거랑 별개로 선생님 또 무슨 비만 유전자가 있다더라. 어떤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이 문제가 된다던데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까? 네, 비만 치료제가 개발하게 된 게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인 렙틴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한 이후부터인데요. 예. 그런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게 되는 비만은 아주 소아 때부터 굉장히 고도 비만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만은 예.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먹고 많이 안 움직이고 이래서인데 예. 같은 활동을 하는데도 살이 더 많이 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장내 미생물 환경 때문에 살이 찐 것인지 네.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은 것인지 어쨌든 비만하는 사람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을 투여를 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네.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예. 대변을 이식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아직까지 선생님께서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용화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서양에서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날씬한 사람들의 예. 대변을 기증받아서 대변 은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만이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체질량 지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이게 기준입니까? 네, 아직까지도 체질량 지수가 비만의 진단 기준이고요. 네. 뭐 복부 비만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만의 평가가 있지만 예. 여전히 체질량 지수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체질량 지수가 비만의 진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를 보시면 네. 내가 어디쯤에서부터 이제 과체중인지 네. 비만인지 아실 수 있는데 자,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의 비만 진단 기준은 체질량 지수 25부터고요. 네. 비만도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단계를 25부터 30, 2단계를 30부터 35, 그다음에 3단계 비만이 35 이상이고요. 네. 그 전에 23부터 24.9까지를 과체중 비만 예. 전 단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대부분은 과체중에 걸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70% 이상이 그래서 이게 걸립니다. 너무 타이트한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헬스장에서 이렇게 근육 키우시고 막 단백질 드시고 하는 분들은 체중도 되게 많이 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도 비만 혹은 과체중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BMI 기준으로는 비만 과체중이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건강한 비만. 네. 네네. 그래서 메타볼리컬리 헬시 오비스라고 하는데 예. 그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도 선생님 그러면 살은 빼셔야 돼요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그만두면 그 기존에 먹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렇지. 더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운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이 균형을 새로 맞추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한참 운동선수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보면 네. 최근 이제 TV에 나오셔서 예능하시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 보면 급격하게 살이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불어나는 걸 느끼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새로 이제, 어떤 균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그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더요, 선생님. 최근에 이제 뭐 노년내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노인들은 조금 다르다. 조금 더 살이 찌고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네. 그럼 또 이거랑 달라지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게 옳을까요? 그 말씀이 맞고요. 최근에 대한비만학회에서 대한비만학회에서 해마다 팩트시트를 내는데요. 네. 올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냈는데 예. 이 체중과 BMI에 따라서 네. 사망률을 본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BMI 한 25 가까이에서 네. 그러니까 약간 경도 비만 근처에서 이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아니요, 전체가 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연령별로 나눠 보면요. 예. 연령이 젊을수록 정상 체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고요. 가장 좋고. 네,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고령이 될수록 예. 체중이 증가해도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네.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또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르면 어떤 연령에서든 특히 고령에서는 급격하게 체중이 찌거나 빠지거나 네. 변동이 있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 될수록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체중, 균형이 맞는 상태, 예. 그거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 고령이신 분들은 지금 조금 과체중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체질량 지수하고 관련돼서 하나 더. 이 기준이 체질량 기준이 아까 23에서 25 사이가 이제 과체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서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독 조금 이렇게 동양 한국 쪽으로만 조금 혹독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같은 체중의 서양인들에 비해서 예. 대사질환이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게 더 네. 많아진다. 같은 네. 체중이라 하더라도. 같은 체중에서요. 그리고 지방간이 정상 체중 지방간이 한국 네. 사람들이 서양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기준을 정한 이유가 이제 그 체중에서 이런 대사 질환이 2가지 이상 증가하는 게 5배 이상 올라가는 지점을 자른 거거든요. 예. 그 지점이 서양인보다 훨씬 낮은 거죠. 네. 네. 또 하나요, 선생님.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약간 뚱뚱한 건강한 사람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이제 말랐는데 비만인 거예요. 네. 이건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그거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같은 체중인데 근육이 굉장히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체중의 대부분이 네.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죠. 아이고. 그래서 젊은 여성들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경우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팔다리는 가는데 네. 배에는 이렇게 네. 지방이 차 있는 거예요. 네, 내장 지방도 많고 어. 또 근육에도 어.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 보통 운동 잘 안 하시고 네. 다이어트 뭐 많이 열심히 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 먹고 살은 안 빠지는데 근육이 더 많이 빠져서 결국 네. 남은 건 다 지방으로 차 있는. 네. 그럼 이분들은 이게 복부 비만입니다라는 걸 뭘로 판단을 해요? 요즘에는 제일 정확한 거는요. 네.
복부 MRI를 찍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예. 네, 근데 MRI를 그렇게 쉽게 찍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임피던스법, 지금 인바디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그렇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이제 측정을 해보면 그게 또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던데, 네. 예, 찍어보면 일단 내 복부 비만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왜 옛날에는 줄자로 재보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배꼽 위쪽에서 5cm 정도의 가장 이제 둘레가 큰 곳에서 이제 사이즈를 재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성에서는 90, 여성에서는 85를 기준으로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좋아도 네. 그 센치를 넘어서면 일단 이 부분들은 복부 비만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복부 둘레가 또 많다고 해서 이게 피하 지방인 경우가 있고 내장 지방인 경우가 있는데 내장 지방이 더 안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까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복부 둘레가 많으면 내장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보기엔 되게 날씬해 보이는 분도 배만 볼록하면 이건 나중에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만병의 근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만병의 근원이 뭔가요를 여쭤보면 그 전문의 선생님마다 답이 좀 달라집니다. 내분비내과 하시는 분들은 당뇨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정신과 선생님은 스트레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도 비만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비만이 실제로 만병의 근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당뇨병을 치료를 하지만요. 당뇨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현재 특히 젊은 사람에서 생기는 당뇨병은 대부분이 비만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생기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부전, 그다음에 신장 기능 저하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병도 잘 생기고 감염 같은 것도 잘 생기고요. 감염이 생기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한 사람들이 훨씬 그로 인한 치명률도 높습니다. 예전에 코비드였을 때 같은 코비드에 걸려도 이제 그냥 건강한 사람보다 비만한 사람이 사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디스크라든지 무릎 관절염 이런 근골격계 질환도 많습니다. 정말로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치료를 하실 때도 약간 목표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생각하기에 비만 치료하면 이제 날씬해지고 이렇게 체형이 좋아지는 걸 생각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건강해지는 게 목표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로 이게 날씬해지려면 이게 미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미용 전문가가 있고요. 저는 미용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체형이 예뻐지는지 이런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이기 때문에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살을 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매 예뻐지는 거는 사실 여쭈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 겁니다. 그러면 미용에 관한 거. 다 빠지는데 팔뚝살이 안 빠져요. 흔들거리는 게 싫어요. 아니면 이렇게 벗고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옆구리 살이 접히는 게 싫어요. 요 부분만 빼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있겠죠. 운동 전문가들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을 뭐 보여주는 영상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그 부분에서만 국소적으로 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께 찾아가 보셔야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거는 여쭙지 않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만 치료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치료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경구약제로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가 나오면서 주사제가 지금 2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치료제 이런 거 말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다음에 이 식사와 운동을 잘하기 위한 인지행동요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약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귀가 솔깃해집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약들은 옛날부터 쓰고 있는 약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쓰고 있던 약제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올리스테트라는 약인데요. 예. 이거는 지방을 흡수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즈라는 것을 차단해서요. 먹은 지방이 몸으로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약이었는데요. 변으로 기름 빠져나가게 한다는 그 약인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지방변을 보죠. 설사를 하는 게 부작용이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날트렉송 부프로피온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금연할 때 붙이는 패치에 쓰는 중독을 치료하는 약제랑 예. 항우울제랑을 소량으로 섞어서 예. 이제 충족감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중독이잖아요. 이것도 예, 예, 일종의 예. 그런 중독을 차단하는 기전을 통해서 이제 만족감을 줘서 음식을 좀 덜 먹게 하는 그런 기전의 약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펜터민, 토피라메이트라고 해가지고 항정간제랑 그다음에 항우울제를 또 소량 섞어가지고 네. 원래 이게 이제 그 치료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식욕이 떨어지더라는 부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약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식욕 억제제라고 네네. 흔히 알고 계시고 나비약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이런 약인 거죠. 맞습니다. 예전부터 쓰던 약제들이고요. 네네. 근데 이런 약제들은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가지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은 이걸 아주 소량만 쓰게 돼 가지고 소량 장기 처방이 허가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온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맞는 주사,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주사랑 아마 작년에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싹센땡이라고 네, 불리는 맞습니다. 약입니다. 네, 그게 선풍적인 인기였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난달에 나오게 된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인데요. 네.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네. 이 두 가지 약은 요거는 이름이 이제 위고땡이라고 부르는 그 약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이 두 가지 약은 기전이 같습니다. 네. 같은 GLP-1이라는 호르몬 성분입니다. 네. 네. GLP-1이라는 호르몬 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그 호르몬은 원래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호르몬인가요? 원래 이 GLP-1은 장에서 분비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배부르다 그만 먹자 이런 신호가 있어요. 포만감 주는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에서 분비돼서 그만 먹으라는 사인을 주는 네. 그런 호르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신체의 고농도로 올리게 되면은 안 먹었는데 네. 이제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는 먹지 말라는 사인을 주게 되니까 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GLP-1과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90% 이상 일치하는 모양으로 단백질을 합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도 마치 먹은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네. 덜 먹게 만드는 건 거죠. 네. 이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 자기 계정에 광고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선풍적으로 또 인기를 끌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얼마 안 됐죠. 이 위고땡이라는 이 네, 약은. 위고땡은 우리나라에 지난달 말에 들어왔고요. 예. 그 전에 쓰던 리라글루타이드는 같은 성분이긴 한데 네. 하루에 한 번씩 맞는 주사였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환자분들에게 이걸 많이 투여를 해보셨겠네요. 네. 해보시면 효과는 어때요, 선생님? 효과는 이제 사실은 환자마다 좀 다른데요. 네. 결국 이 생활 습관 교정이 바탕이 되지 않은 환자는 네. 이 약제를 쓰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네. 먹는 습관 고치고 운동하는 습관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거 써도 이것만으로는 크게 그래요?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을 지금 교칠 건데 식생활을 개선할 건데 그러면 우리 앞전에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도와주는 약입니다. 예.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먹는 거 조절하고 그럼요. 이 약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어. 그게 안 되면 약만으로 치료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저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약만 이 비싼 약을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이 비싼 약을 쓰면서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 매스컴에서는 마법의 약인 것처럼 광고를 했는데 사실은 써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처방을 많이 하시던 약 중에는 아까 그 나비약
나비약 같은 거 네. 그런 식욕 억제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약들과 지금 주사로 쓰시는 이런 싹센땡, 뭐 위고땡 이런 약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써보시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약들은 향정신성 약물이라 가지고요. 사실은 원래 장기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GLP-1의 가장 강점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근데 당뇨병 치료약이라는 거는 원래 평생 써야 되는 약이잖아요. 당뇨약은 평생 드시는 약이죠. 네. 그래서 이 당뇨병 약은 장기 사용의 안전성을 입증을 해야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그 리라글루타이드라는 거는 리더 연구라는 게 있고요. 세마글루타이드는 이번에 셀렉트 연구라고 해가지고 아주 장기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심혈관계 합병증을 낮춰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나비약 같은 거 처방할 때 저도 처방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비만할 때는 이 약을 먹어본 적도 있는데 한 3개월 정도까지만 쓰도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약 기간을 한참 두고 또 다시 뭐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싹센땡, 위고땡 이런 주사제들은 계속 앞으로 쓸 수 있다. 얼마나 계속? 그럼 평생 쓰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쓰라고 하는 게 권고죠. 근데 이제 지금 장기 안전성은 4년, 5년까지는 입증이 되어 있고요. 리라글루타이드는 이미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오래 써도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셔도 되겠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만 치료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기적으로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뺐으면 그때 끊으면 식욕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요요 온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환자가 의지를 동원해서 살을 빼놓고 그 이제 요요가 오지 않도록 그걸 유지하는 기간에 이 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약을 쓰실 계획이 아니면은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짝 귀뜸 주셨는데 비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싸면 오래 쓰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맞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사실 이제 그 지금 새로 나온 약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세팅을 다르게 해놨는데 뭐 되게 싸게 세팅해 둔 데는 한 50만 원쯤에서 한 달에? 네, 한 달에. 한 달에. 네. 그다음에 좀 비싸게 세팅해 둔 데는 한 90만 원까지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내가 이거를 처방할 때 이 환자들을 코칭하고 티칭하는 그 노하우를 같이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가가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면 선생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구 결과에서는요. 이 약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냐면은 이전에 어떤 약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나비약 말씀하셨던 그 이전에 쓰던 경구약제는 체중이 10% 미만으로 빠집니다. 평균적으로. 앞에 임상 연구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 임상 연구 결과가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체중이 추가적으로 빠진 게 한 3kg에서 7kg 정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약들입니다. 그런데 그 리라글루타이드 이 주사제는 임상 연구에서 체중이 평균 11%가 빠졌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이 약은 체중이 평균적으로 17% 빠지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17%요? 네, 그런데 이 임상 연구가 진행된 게 서양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체중이 이 임상 연구 대체적으로 임상 연구에 포함됐던 평균 체중이 100kg에서 110kg 사이에 있는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7kg라면은 거의 한 20kg 가까이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인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진다는 것이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요. 더 적은 용량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의 항비만 약제가 보여줬던 체중 감량 효과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100kg에서 17kg가 빠지면 그러면 나는 50kg인데 40kg 밑으로 빠지겠네? 네. 나 저거 맞을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인 거죠. 네. 그분들은 선생님 찾아가면 그 처방해 주십니까? 안 해줍니다. 물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 체중에서 더 빼고 싶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한번 맞아볼까 했더니 네. 저희 남편이 불법이다, 잡혀간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허가 사항이 네. BMI 30 이상, 네. 그다음에 27 이상이면서 다른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허가 사항 외에 쓰시면 불법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저는 못 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이런 위고땡이나 싹센땡이나 이런 좋은 약들이 있음에도 쓸 수가 없는 분들 뭐 경제적인 이유나 네. 그런 경우에 수술도 권유를 하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수술이 지금 현재 보험이 됩니다. 예. 비만 치료 중에서 보험이 되는 유일한 치료가 수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술 비용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약을 한 6개월 정도만 쓰시면 이 수술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약을 쓸 것 같으면 더 장기적으로 쓸 것을 권하기 때문에요. 네. 네, 수술이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더 작게 드는 치료법이 됐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이제 정말 심각하게 비만이 있으신데 네. 당장은 너무 무거워서 운동을 할 수도 없는 분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면 급하게 뭐 한 20kg라도 빼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는 그럼 싹센땡, 위고땡 쓰면 좋은데 비용이 또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보험 적용되는 수술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방흡입 수술이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 맞습니다. 어떤 수술이에요? 수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많게는 4가지, 5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냥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은 위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위 절제술이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루아이 가스트릭 바이패스라고 해가지고 네. 소장을 우회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예. 소장 우회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효과는 어때요, 선생님?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 사실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라서요. 네. 대사적인 입장에서는 네. 우회술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네, 우회술이 훨씬 나은데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보면 우회술이 더 낫기는 한데요. 네.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네. 이런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따질 때는 네. 소매절제술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술하는 사람도 편하고 부작용도 덜하고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 이런 네.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소매절제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사적인 것을 교정하는 데는 우회술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도 얘기 많이 해주시고 주사도 얘기해 주시고 수술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모든 건 우리가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을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걸 맞습니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리고요. 자, 선생님 덕분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만 치료들이 지금 가능한지 저희들이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럴 거면 다이어트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면 다이어트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더 효과가 나쁠 거예요. 악영향만 있을 거예요. 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이 비만약을 처방받기 위해 오시면은 그 돈을 쓰실 거면 그냥 차라리 PT를 끊으셔라 하고 약을 안 처방하고 보내드리는 분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약을 드리는 경우가 오히려 좀 적은데요. 예. 예, 그냥 이제 약을 이게 다 식욕억제제거든요. 네. 그냥 식욕억제에서 안 먹고 빼겠다. 네. 예,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요요가 올 것이다. 네. 예. 왜냐하면 이 약을 끊게 되면은 체중이 빠지게 되면요, 우리 몸은 비상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축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더 식욕을 많이 올립니다. 네.
그래서 식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끊어지면은 더 많이 먹고 그때 찐 살은 근육을 잃어버리고 네. 그리고 그 새로 찌는 살은 전부 다 지방인 거죠. 아이고. 그러면은 살이 훨씬 더 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네. 왜냐면 평생 적게 먹어도 살이 더 많이 찌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조절할 그런 정신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네. 그냥 치료는 받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지금 체중을 유지하면서 예. 조금이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 더 획득하는 게 나으시죠. 의외로 엄격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나오셔서 그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그리고 어떤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는지 새로 나온 치료법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한 1kg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네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부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